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 개원 이후 상임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연임 인사청문회를 열었죠. 제가 위원장이 다시 임명된다면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 못하거든요, 사실.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습니다. 상식 실종의 방송시대라고 얘기하죠. 언론 보도를 놓고도 진영이나 정부의 지지 여부에 따라 갈라진 여론에 대해 연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압박하는 질문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책 요구도 나왔는데요. 오늘 청문회 진행한 여야 가방위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잘 써야 하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그 이슈의 항배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2부는 한 주간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게 해드리는 변상욱의 눈 시간이 대기하고 있죠.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대통령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MBC 100분 토론회 클로징에서 SNS 채널을 통해 들린 논란의 멘트였습니다. 들어보면 전체 맥락상 논란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정면 공격하며 해당 발언을 회의장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연구소에서는 부동산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락됐습니다만 온갖 문제를 다루는 분들의 창의적 해법 물어보겠습니다. 또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의 가능성도 예상해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임 청문회죠. 청문회 쟁점을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임 인사청문회인데 전반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연임되는 그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신상 문제보다는 예. 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방송의 공정성, 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대책 등등 주로 이제 정책 질의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임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것은 뭐 그 전에 한번 검증을 했을 테니까 또 하기는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건의 또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짚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당 인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최대하도록 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지만 그 실제로 그 공정성이라 하면 그 이제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매체의 특정한 논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공정성 이슈가 팩트를 제대로 담아서 보도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미래통합 야당에서는 주로 이제 지상파에 대한 공격을 또 거꾸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종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서로 좀 그 정파적 시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방송이나 뭐 어떤 매체가 특정한 뭐 지향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그게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이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주장과 부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상혁 위원장한테 기대한 게 많을 텐데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한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긴 좀 이른 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첫 번째 11개월 동안 일하는 과정에는 또 중간에 또 총선이라는 또 계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도적인 그 개혁을 하는 데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우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아쉽게도 최악의 상임위원 중에 또 한 군데로 또 지목이 되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들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상혁 위원장이 여러 가지 또 실적도 또 성과도 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재승인 문제도 오늘 질문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건부 재승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건데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동재 기자가 구속영장가 청구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채널A에 대한 그 조건부 승인을 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조건부 승인을 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사실이 좀 확정이 되어야 그 조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게 또 답변을 했고요. 해서 검찰의 수사 또 기소 과정들 또 법원에서 재판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재승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KBS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KBS 수신료 문제가 한 40년간 2,500원으로 좀 동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KBS가 적자 상태를 1,000억 이상 적자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공영 미디어라는 것이 그 방송 생태계를 위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데 예. 이런 상태로 고사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상파 중심에서 케이블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IPTV 같은 게 등장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가 등장하는 예.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저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국민적 합의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영 미디어 자체가 갖는 일종의 이제 자구적인 노력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번 오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어쨌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1인 미디어 또 새로운 플랫폼은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늘 그 방통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디어 그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시청을 할 때 TV를 통해서 시청하든 컴퓨터를 통해 시청을 하건 휴대폰을 통해서 시청하든 그러니까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시청하든 사실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지상파로 전달이 되든 IPTV로 전달되든 아니면 이동통신으로 전달되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또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디바이스 단말기의 변화 또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서
큰 방송계의 변화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도 좀 공감을 했고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방통위가 같이 논의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미디어 생태계를 다시 구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나 통신 관계자들도 당연히 참여해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낼 경우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는데 이게 1차적으로 과방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좀 제출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벌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이제 좀 다른 정도의 이제 수위가 있었을 뿐인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좀 제출된 법안을 좀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해서 소위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소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갖는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폐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그 균형을 좀 맞춰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견입니다. 예. 우선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한 환경 조성이거든.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미흡하다. 두 번째는 그 전문성 차원에서도 예. 뭐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방송통신이 굉장히 4차 산업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전문 지식 차원에서도 좀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네요. 네네. 뭐 개인의 뭐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는 지난번 청문회 때 한번 이야기했었으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야당은 어느 부분을 그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까? 우선 그 뭐 KBS라든지 MBC 이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공정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종편에 지난번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예, 조건부 재승인 하고 그랬었죠. 예,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또 YTN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편파성 이런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나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편파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자격이 없지 않느냐. 예. 스스로 결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뭐 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아마 대답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질문은 피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네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그냥 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야당이 그 다른 뭐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다른 대안은 없고요. 예. 우리가 지금 19명. 우리가 전체 19명, 의원이 19명인데, 예. 우리 야당은 7명입니다. 예. 7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정부 보고서 채택하는 데는 큰 숫자상으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당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숫자적으로 어쨌든 뒤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여당 간사한테도 여쭤본 이야기입니다만 종편 문제 얘기가 나와서 채널 A가 조건부 재승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 A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도
조건부 재승인. 예. 그 중에 이제 채널 A는 그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에 관련해서 조건부 재승인 받았는데 이 네네. 결과가 만일 나온다고 하면은 재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이 사실은 그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요. 예. 그 종편 재승인 그게 3월 26일 날 재승인 의결이 끝났습니다. 예. 3월 26일 날 끝났으면 그걸로서 모든 그 종결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내년에 이제 또 다음번 재승인 시기 때 그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월 26일 날 의결은 끝나고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는 이미 승인 의결이 나갔고 예. 그 5일 뒤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 아직 객관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해서 명쾌하게 드러난 사안이 아닌데 네, 아직은 아니죠. 단순히 그럴 것이다 MBC 보도로 보고 그럴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 어떤 조건부 승인한다고 해서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자체가 문제다. 예. 자, 그 하더라도 다음 기회 해도 되고 이미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한 거. 그리고 확실하게 사실이 팩트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예. 거기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서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예. 그 미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다 이렇게 예.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KBS 수신료 인상 문제. 특히 하나만 더 예, 문제 제기를 하면요. 예. TV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650점 넘으면 4년 그대로 재승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 종목 가락 그것도 0.85점입니다. 예. 그걸 근거로 해서 3년으로 1년을 단축시킨 것은 이거는 기본 계획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편파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상일 위원장은 올려야 된다는 입장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KBS도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예. 좀 진짜 공정한 또 독립법인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수신료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공정한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KBS 수신료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KBS 안테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KBS 자체를 또 보지를 않는데도 그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을 반대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지금 KBS가 수신료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자가 60% 막 70%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적자가 그냥 늘어난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KBS의 가장 큰 적자는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외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그 단가를 확 줄이고 또 두 번째는 KBS 그 직원들의 그 보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런 어떤 걸 요구해야죠.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예, 조직도 방대하고 급료도 너무 세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지금 드라마 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 옛날 같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 제작까지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주간 브리핑 변상욱의 눈 코너 변상욱 앵커랑 함께 돌아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TV 뉴스가 있는 저녁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앵커 풍화시 콜라보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첫 방송 이후에 상당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시간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도 굉장히 늘었고. 예.
글쎄 뭐 인사만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만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별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서 그런지 방송계 사람들만 주로 만났는데 뭐 몇 마디 들었습니다. 비겁하게 청취율 조사 기간에 우리가 훅 치고 들어오냐? 뭐 이런. 기왕이면 뭐 때 맞춰 들어가면 더 좋긴 하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대 지상파 방송보다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청취율 조사에 그래서 우리 좀 한번 써봤습니다. 치트키를 변상욱 앵커를. 그래서 이 코너가 언론을 위한 언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이슈 가장 중요한데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그 법조인들도 조금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구속되기 전에. 이런 혐의 가지고 구속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증거인멸이 우리가 상당하다. 그 전에 벌써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증거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될 것이다 팽팽했었는데 결론은 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변상욱 앵커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언론인의 눈으로서 이 구속이 된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영장 담당 판사의 이제 그 결정문에 좀 주목해서 가능한 한 좀 자세히 나온 것들을 찾아봤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뭐 훌륭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요건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그 규율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사법이라고 하는 검찰과 법원이라고 하는 두 축이 이제 버텨줘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버티는지 아니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놓쳐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법대로 하겠어 하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근데 이 언론과 법이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을 사용한다든가 언론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검찰이 흘려주고 논의를 해가면서 언론을 자기들 내부의 어떤 권력의 문제와 관련 지어서 사용한다든가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영장 담당 판사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요 혐의는 뭔가 이 강압적인 미수, 강압적인 행위의 미수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미래에 이런 일이 안 고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넓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총 5통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5통을 다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특정 정치인 유시민 씨죠. 그 비리를 있으면은 뭐 제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좀 협박성 회유와 협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취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끔 써먹은 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고 감추고 있을 때 전화를 갑자기 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여기 남산인데. 남산이시라고요? 남산이야. 뭐 그거 당신네들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야지.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그래도 저희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는 폭행 장면을 틀림없이 거기서 봤는데 폭행 장면을 안 봤다 그래갖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됐을 경우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폭력관대 어제 누가 거짓말 했어. 거짓말을 누가 했는데요. 어제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 저희도 겁을 먹어서 뭐 이렇게 약간의 강압적인 수사를 근데 눈동자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거짓말은 저는 못하겠던데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방금 얘기한 건 뭐 수사진이 그럴 수도 있고 남산 얘기했으니까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어쨌든 언론인이 그 재소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언론 윤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갇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제약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10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언론 취재 윤리에서도 기자는 취재를 하는 거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 주인공을 취재하는 거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심지어는 단유부강에서 많은 분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좀 더 좋은 걸 찍기 위해서 거기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찍은 것만 해도 왜 사건 현장을 스스로 훼손하느냐 언론이. 이건 아니다.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 논란에 휩쓸렸던 건데 편지를 5통 써서 없는 걸 꺼내오라고 조작이라도 하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채널A
지회, 기자협회 채널A 지회에서 언론 자유의 침해다.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반 우리 국민들 봤을 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속 사안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예. 이걸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한다면은 언론인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문제는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정면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예. 얘기는 언론의 자유라는데 그런 데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예.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협박도 마음대로 할 수 예. 있는 거야? 이런 거가 되겠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판사냐? 영장을 발부한? 아니면 채널A 법조팀과 채널A의 담당 기자냐? 예. 이것부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채널A 지회가 이런 성명을 쉽게 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식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 성명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물론 지금은 면직돼서 회사를 떠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옛 동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도의 아마 성명이었으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사람들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수사의 형평성 도대체 어떤 수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냐 안 맞는다는 얘기냐 조국 수사하고 아니면 MBC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하고 근데 MBC는 이제 좀 수사가 진행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채널A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채널A 먼저 수사하고 MBC로 건너가는 건데 도대체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걸 어떤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걸 따질 때 여러 가지로 내기 어려운 성명을 냈던 거죠. 예. 또 이런 거죠. 그 채널 A에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지 않습니까? 예.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징계 결정이 난 차원에서.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채널 A 회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성급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란 말이냐? 그건 예. 회사하고 따질 문제가 예. 사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또 하나 있습니다. KBS가 오보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9시 뉴스에 해당 보도를 하고 다음 날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KBS의 한쪽에 있는 노조에서는 뭐 정권의 나팔수 노릇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예, 보수 노조 예, 맞습니다. 예. 거군요. 예. 근데 이 사안을 맨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뜨안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들 얘기를 했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그걸 어떻게 입수를 알았을까? 쉽게 했지라고 하는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사과하고 하는 걸 보면서 KBS의 법조와 사회부의 스타일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김경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경록 PB. 예, 김경록 PB 사건 때도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인터뷰에서 일부분만 쏙 빼다 썼고 또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전달이 돼갖고 검찰이 김경록 씨가 찾아가니까 이미 거기에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검찰과 KBS 취재팀 간에 어떤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문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다음 도대체 녹취를 갖고는 있나? 이런 생각. 갖고는 있는 건가? 그다음에 다 들어보지 않고 녹음이 또 없다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서 찬찬히 뜯어보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너무나도 반박이 분명하게 나오고 그 반박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취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물러나 버리니까 저 취재는 확인한 걸까? 다 들어본 걸까? 뭐 이런 것들. 이게 KBS가 그동안 검찰을 취재한 그냥 스타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KBS는 상당히 공영방송으로서는 지금 아프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취재하면서 사실 확인을 했느냐, 크로스체킹을 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한 검사장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당신이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그 목소리로 뚜렷하게 얘기한 걸 갖고 있으면 사실 나중에 반론권 제기만 살짝 해줘도 되긴 되거든요. 안 해줘도 되고. 근데 확실치 않은 걸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썼을까는 저도 지금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 기자들이 사실 확인, 크로스체킹한 건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기사 쓸 때. 가능한 그것도 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복수의 사람한테. 그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 보도를 봤을 때도 월간 조선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그 누구한테 도대체 확인하고 그렇게 썼는지 그런 보도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그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BS가 유서가 발견됐다. 나중에는 그 기사를 올라주선 같은 거 그냥 삭제해버리더라고요. 예. 뭐 사과라 이런 것도 그냥 삭제해버리고 지금도 뭐 SBS나 MBC 쪽에서도 유서 얘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고 이 크로스체킹을 안 하고 속보 경쟁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결국 클릭 장사죠. 예. 빨리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한번 몰려들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언론의 그동안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겠죠. 야, 뻔하지 않아? 자기들끼리 예.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뻔하지 않아가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되는 순간 내보내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뻔하지 않아? 그냥 미리 써.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방송, 신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최대한 빨리 내는 걸로 하는데 방송, 신문, 인터넷, 온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라인은 집어넣었다 얼른 뺐다 집어넣었다 얼른 뺐다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지금 관행이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측성 기사도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요새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비판하던 게 그건가 합니까?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는 모 간부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각에 따르면 안팎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팎이 누군데? 아는 검찰이고 밖은 기자겠죠. 뭐. 그죠? 일각은 검찰을 쳐다보고 있는 언론사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모 소식통, 어지 간부 이런 말조차도 안 써요. 예. 마지막에는 뭐 증거 확보한 듯.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빚어져. 그런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사실대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제목에는 큼지막하게 단정적인 말만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 클릭 장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기존에 있던 언론들 플러스 새롭게 뭐 뉴미디어 언론들 또 뭐 1인 미디어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쟁 체제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죽음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던 형사과장이 이것저것 발표하던 그 속보 현장의 자리에서 대체 목을 맸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담장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라고 했던 사람은 뭐 보수 유튜브의 촬영 기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인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마구 던지면 그 사람이 언론사 사람이요? 어디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라고 현장에서 확인도 못하고 거기에 또 휘말려서 기성 언론의 기자들도 같이 질문을 던지고 그걸 기사화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건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동경 작가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을 했었을 때 다른 기자들은 왜 제지를 하지 못했을까는 저는 그런 또 아쉬움이 들던데요. 근데 워낙 많은 언론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통계로 일주일에 신문사가 10개씩 생기거든요. 인터넷 신문사가 뉴스를 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 누구야 말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 기자단 자체가 또 비리나 부패의 어떤 원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언론의 상황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언론 권력을 사부라고 오래전부터 불렀죠. 오래전부터 불렀는데 이제는 이게 예전에 언론 권력이 사부라고 명명할 때는 그 오프라인 기존 언론만 올드미디어만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좀 새롭게 좀 뭐 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냐. 대한 언론도 생기고 뭐 뉴미디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신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을 보고 영장을 발부한 문제. 그 시각이 지금 국민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칼을 쥐어주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감시하라고 맡긴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이익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사칭하기도 하고 만약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언론이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게 국민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언론이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기성 언론은 추락하고 있고 새로운 언론들은 기성 언론이 중심이 전혀 잡지 못하고 추락하는 마당에서 기준점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던지고 마음대로 왜곡 보도를 내보내는 거죠.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 이슈입니다. 정경심 씨 재판 진행 중이고 조국 전 장관도 재판 진행 중이고 조범동 씨 재판은 뭐 1심이 끝이 났고 재판부가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또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부분에서 다 거의 다 이제 무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증거인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그동안 많이 쏟아냈던 무수한 의혹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의 SNS에 언론에게 묻습니다.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중재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뭐 재판 과정이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건 보도를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형사상의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법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어떻게 위축되어서 자기의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를 언론이 먼저 챙기고 그거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언론이 이미 권력기관화 돼 버리니까 권력의 눈에서 자 이번에는 누가 타겟인데 그 타겟이 어떻게 빨리 무너지고 머리를 조아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하면 누구보다 언론이 먼저 반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보는 빨리 수정하고 내릴 건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건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놓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가해를 가한 가해자의 사진은 빼버리고 이런 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왜 내 사진이 거기 들어가느냐. 가해자가 잘못한 걸로 드디어 결정됐으면 가해자의 사진이 들어가야지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나마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안 바꿨죠. 오종창 전 기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져서 일단 지금부터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은 장관 청문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대응을 못했지만 이제 다 대응하겠다라고 할 때 대응하는 걸 쫓아가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기자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그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오보를 맨 처음에 시작한 곳, 무조건 베껴 쓴 곳, 나중에 시정한 곳과 개선 조치를 전혀 안 한 곳, 이런 것들을 백서로 쭉 만들어 가지고 그게 조국 백서 2가 되겠죠. 조국 백서는 따로 나오고 조국 관련 미디어 백서가 또 하나가 나와서 여기에 어떤 그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여기서부터라도 잘하자라는 그런 깃발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계속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국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혹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상상인 문제라든가 또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무슨 뭐 딸이 포르쉐를 탄다거나 이건 다 지금 가짜로 밝혀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언론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더군다나 그때 기사 숫자를 따지면 몇십만 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을 물론 아직 판결이 안 난 건 놔둔다 치더라도 한 가족을 어떻게 보면 거의 집단적인 린치를 가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무혐의로 나오거나 관계없음이 나왔다면 언론이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면 언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언론이 권력으로서 어떻게 기사를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을 정해놓고 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당시로서는 편승하자, 올라타자 이 흐름에라고 하는 것일 거고 올라탄다는 의미는 그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아무래도 혐의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기사를 못 쓴 거죠. 올라탔으니까 이미 그걸 기호지세라고 하죠.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거기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이러고 하면 안 되지라고 호랑이를 잡아 틀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당히 따라가면서 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나선 언론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이 문제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1972님 197 하나네요. 문자로. 변상욱 앵커님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월급 계속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동현 뉴스정면서 파이팅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고요. 9702님께서 기자들을 언제부터인가 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 90년대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를 위한 노력들이 퇴색되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후배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좀 아프시죠? 아프죠. 사실 저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면서도 돌아서면 되게 가슴 아프죠. 그리고 후배들 얼굴 볼 때도 나름대로 애쓰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기레기라는 이름에서 그건 기데스크입니다. 기데스크. 아, 데스크의 문제다. 데스크들이 예.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지금 KBS 그 문제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스크가 어서 정보를 주워와가지고 던져주면서 이대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예. 한 건지 KBS 기자가 밑에서부터 취재해서 올라가서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건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3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들 지냈습니까? 격변의 한 주였습니다. 네. 격변의 한 주.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같다는 얘기가 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될 이슈가 쏟아져 나오니 기존에 흘러가는 뉴스만 체크하고 해설하기도 바쁜데 이만 멘붕이에요. 그 예전처럼 그 오프라인 신문 조간만 하나 나오고 TV 3사 겨우 있고 이럴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요즘은 뭐 24시간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뭔 일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봅시다. 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어디서 검토 중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토요일이다. 맞아요. 그러면 17일을 임시휴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뭐 코로나19 뭐 또 있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작동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큰 건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이죠. 좀 써라 이겁니까? 내수 경제 좀 활성화하자. 이 8월 중순이니까 딱 이게 여름 우리가 바캉스, 여름 휴가 시즌의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하루 더 쉬면 경제 소비 효과가 늘지 않겠는가. 이게 총리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저는 이 8월 17일 월요일이 이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고 15, 16, 17, 그러니까 뭐 길진 않지만 황금 연휴 된다. 한 표 겁니다. 그 17일이 임시공휴일 되면 14일부터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하루. 그렇죠. 뭐 연차를 내다가 하면 14일부터 해서 나흘간 황금 연휴를 맞을 수 있는데, 뭐 내수 진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씀하셨던 거는 또 뭐 의료진이나 국민들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쳐 있다. 따라서 좀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그 법정 공휴일이 제일 짧은 연도예요. 아마 쉽게 말해서 공휴일과 주말이 껴서 빨간 날이 다 주말이에요. 그리고 6월, 7월, 8월은 법정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수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면은 다 소진될 거다. 그래서 8월에 법정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을 한번 정해서 좀 소비를 진작해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전체 휴일수가 119일이었고 2019년에 117일이었는데 올해는 1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은 113일이 되나요? 이틀씩 줄어지나요? 수학적인데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공휴일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로 해서 좀 대체휴일로 기본적으로 쉬는 거를 그냥 법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명절 때만. 명절만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병원에서 하루 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오후에 진료가 있다 그러면 그 예정된 환자분들
지금 바로 부랴부랴 또 우리 직원이 연락을 다 해요. 바꿔야죠. 대형 병원 뭐 3개월씩 스케줄이 뭐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학회 간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 학회 간다 그럴 때는 최소한 2개월 전에 그 휴일을 신청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예정이 된 환자들은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현장 의료진의 피로 누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의료진이라고 다 필요하지는 않고 진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일부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병원은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런 분들 이외에는 사실 일반 병원에서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몇 명 발생을 했죠? 국내 4명. 국내 4명밖에 안 되고 뭐 하루에 22명.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 병원 다 나눴을 때 솔직히 이 이유로 의료진이 휴식의 시간을 드린다 이게 그 상황별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검진센터 입장에서는 제가 검진센터장인데 하루 쉬어버리면요. 그 수익이 한 달에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메꾸려면 그 다음 평일에 또 많은 환자를 또 봐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마다 상황마다 그렇죠. 센터장 입장마다 그러네요. 또 직원의 입장에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승근 박사 말처럼 이게 당장 지금이 7월 20일인데 2주 후에 휴일을 지금 정한다? 조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3주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될 것이다.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될 것이다. 저는 뭐 그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뭐 대통령이 제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결정만 하시면 바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처럼 3일, 4일 쉰다 그러면 과거에는 다 이제 해외로 뭐 동남아로 가고 맞아요. 일본으로 가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그러면 국내 여행을 해라. 그 국내 멀어야 국내. 그리고 가까우면 동네. 동네 회식 좋죠. 집 앞에서 그 고기 구워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일 가까운 건 방콕. 좋네. 방콕, 집콕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니까요. 여행은 지금 꿈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소비에 많이 썼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주머니가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모 언론에서는 고깃값만 올렸다. 그걸로 고기만 사 먹어서. 쇠고기만 사 먹어서.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수 뭐 증진 효과는 또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휴일이 되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 주변의 음식점들은 완전 휴일 되면 진짜 팔이 날려야 되거든요. 문 닫아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경제 효과가 전체 소비 지출액 1조 9,900억, 생산 유발액 3조 8,500억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단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왕왕하던 거잖아요. 특히 경제 안 좋을 때 임시공휴일을 정했던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네요. 하루 붙였죠. 하루 붙여서 광복 70주년 하루 붙였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어린이날과 붙여서 4일간 황금 연휴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좀 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빨리 정해 주시면 아마 정하면 어떻게 저희 라디오도 쉽니까 하루? 그러네요. 월요일이니까. 그 월요일인데 수요일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쉬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영일 평론가가 쉬시면 뭐 종편을 비롯한 YTN 연합뉴스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대신 나가도록 할게요. 아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마다 좀 이 스타일이 달라서 임시 공휴일에 휴일 편성을 하는 방송사가 있고 평일 정규 편성을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줄어요 우선. 그리고 절반 정도의 특보가 생겨. 그게 똑같아 결국은. 똑같아요. 별 타격은 없어요. 근데 이 방송 진행자들도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죠. 휴가 언제예요? 갔다 오셨잖아요. 뭐 우리 아니 여름에. 여름에요. 우리 제작진 쪽에서 말이 없는데 보통 일주일 통으로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이번에 강성범 우리
나오시나요? 혹시 휴가 가시면? 그때는 다른 대타를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죠. 넘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세 분은 휴가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네. 없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한 거 없습니다. 또 뭐. 안 쉽니까, 그럼 올해는? 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큰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고3이 집에서 뭐 어디 좀 갈 여력이 없습니다. 수시로 쉬려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수시로. 저는 이제 7월 30일이라고 해서 8월 2일까지 철원에 가서 펜션에서 좀 쉴 생각이고요. 저희도 뭐 애들이 어려가지고 저희야 뭐 주말보다는 평일에도 시간을 가끔 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휴가를 보내는 걸로. 휴가 장소를 철원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철원에서 군대를 나와가지고요. 왜? 그거는 뭔 상관입니까? 보통 휴가를. 그렇게 안 하는데. 한번 가볼 생각으로. 제가 30년 만에. 거리 멀리 떨어져 있기로는요. 아니 제대한 지는 3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24년 정도 됐습니다. 압도적 부상. 네, 압도적이니까. 그렇지. 아유. 저는 군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저도 좋아요. 저는 강릉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예요. 강릉 너무 좋죠. 거기를 비행기로 내리면 제가 활주로를 닦던 그 비행장이에요. 전 공군이기 때문에 강릉 공군기지에 활주로를 닦았죠. 대단하십니다. 30개월 하셨습니까? 32개월. 그때는. 네, 그때는 또 조금 오래 했거든요. 이 공군해군은 자원 입대라 그래서 35개월인데 그 외출 외박이 좀 많았죠. 육군보다. 공군은 좀 길었어요. 근데 저희가 교련이 있었던 세대라 3개월 혜택을 받은 게 32개월. 거의 3년 아닙니까? 저는 26개월. 어우 많이. 저는 38개월 정도 했네요. 그거는 직업군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업군인이잖아요. 병학은 좀 다르죠. 그러네. 죄송합니다. 26개월 해군이 뭐 30개월, 공군이 32개월 뭐 그랬던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비슷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교련. 요즘에 이 군복무가 18개월. 저희 때는 그때는 이제 현역이 아니고. 근데 그 18방이 있었죠. 뭐 모르겠습니다. 대학생까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왜 고등학생들까지 교련 교육을 시켜서 그거를 그 M16 고무총 들고 그 각반 차고 교련복 입고 교련복 입고 그 대학볕에서 왜 그런 제식 훈련을 시켰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학생부가 있었으면 학생회가 있었으면 또 훈련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네, 그 가끔씩 이렇게 교실을 돌면서 야 니네 뭐 담배 있는 애 있냐, 그 소지품 검사도 하고 교련 선생님이 훈육주임을 같이 맡아서 저는 심지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조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애국조회. 그런 거 할 때 애국조회인가요? 그 동동장에서 할 때 딱 그 사열에 있고 그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찝차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사열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열 분열 다 했죠. 애국조회 사열 분열 그리고 교련 교육 그것도 3년 내내 했거든요. 고3 내내 고1, 고2, 고3 내내 이게 완벽한 병행 국가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도 호국단이야. 그리고 학생회장이 연대장이라고 불러. 이게 말이 아니야. 칼을 차고 애국조회 때 이렇게 받들어 총을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라떼는인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어때요? 이게 부당하다. 말도 못 하셨죠? 말 못했죠. 부당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의식화가 빨리 된 학생이었는데 제 친구가 연대장이라 혜택이 좀 있었어요. 말 안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연대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왜냐면 연대장은 그때는 학생이니까 키가 좀 커야 돼. 머리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닌가? 그때는 쓰지 말았어요. 정말? 그럼 10대 때는 그럼 뭐 말하라고 합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장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위 상한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정면 승부 게시판에 근데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임시공유. 갑자기 오늘 상당히 편하네요. 진행이. 온갖 문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참 강릉 기지를 제가 활주를 닦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휴가 계획 있습니까? 최영일 평론가? 저도 고3 아빠인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방학 때마다 애들 데리고 해외를 가는데 올해는 애가 방학이 없어요. 너무 오래 쉬었잖아. 일주일 방학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3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고 올해는 그냥 이 뉴스 머신으로 이 휴가 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 자, 이 역학조사,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확진 환자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천 학원 강사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되는 거 예상했습니까 혹시 변호사님? 구속까지는 요하고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속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또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첫 번째 또 이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엄벌에 처한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어떤 일벌백계의 효과. 일벌백계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경우에 한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 감염된 것도 솔직히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잘못하다가 일부에서는 연쇄심증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감염의 확산을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개인이 거짓말은 한 거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할 정도의 문제인가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뭐냐면 이제 과정을 매일 쭉 보니까 자 이태원 클럽에 갔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감염된 거는 환자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픈 건데. 그래서 이게 국비로 치료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을. 근데 그때 자 직업이 뭡니까? 어디 방문하셨습니까? 전 무직이라 집에만 있었는데요. 근데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 과외에 가서 학생을 가르쳤어. 여기서 시작된 감염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천 쿠팡물류센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천에 이 결혼식, 이 웨딩 뷔페로 가서 이 사진사도 결국은 노래방에서 쭉 연결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백 명이 감염됐어요. 한 번의 거짓말로. 그래서 이 인물이 그래서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성인 걸 확인하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습니다. 본인이 충격받고 양성이면 다른 사람도 양성일 수 있다는 위험을 당국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또 송파 60번 환자가 있어요. 네. 광주 갔다 온 얘기 안 해서 지금 12명 감염됐는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자만 800명. 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왜 거짓말했어요. 구속 이러면 엉뚱한데 매일 방송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협조해달라. 자, 이제 밀접 접촉하지 마시고 동선을 밝혀달라. 속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희 방역당국이 제일 싫어하는 건 깜깜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깜깜이가 11%까지 올라갔었잖아요. 5% 이내로 떨어뜨리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인천 학원 강사가 대표적으로 너무 많은 이 감염을 초래한 촉발자가 돼버렸다. 우리가 슈퍼 전파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천지 사태를 빼고 거기 슈퍼 전파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집단적으로 발병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지금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6개월 동안 대표적인 슈퍼 전파자가 돼서 일벌백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벌 양쪽 의견이 나눴으면 어쨌든 일벌백계 차원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만 8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만 40명, 그다음 전국적으로는 80명.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전파가 더 돼 나가고도 있죠. 그래서 시민사회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항, 이 부분은 이전에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 잘 몰랐거든요. 감염병 관리 예방법이 강화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심각한 이런 벌금이나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인지를 첫 번째는 잘 못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당황스럽던 그런 부분은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사안 자체가 많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아마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선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임시공휴일 얘기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팟빵 앱으로 선우닥님께서 아이고 의미 없다.
중소기업에서는 임시 공휴일 못 쉽니다.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은 아마 다 쉴 겁니다. 국가에서 정하면. 근데 지금 말씀처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못 쉽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유급휴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형평성의 논리가 작용하네요. 결국은 또 양극화네요. 휴가 양극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온갖문제연구소 역시 이어집니다. 네, 온갖문제연구소 4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임시 공휴일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 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기사들 재충전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도 보냈는데 어떻게 택배 없는 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택배 기사들이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좀 쉬는 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8월 14일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루 쉬면 근데 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는 급여? 그건 못 벌죠.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택배 기사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고용보험 문제 나오고 하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특고 노동자예요. 그렇죠. 특수고용직인데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고 사대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아주 노동 이론에서 전혀 피스레이트 배송하는 숫자만큼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개당 얼마.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쉬면은 하루는 공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하루 쉰다고 했는데 주문은 계속 온라인으로 올 텐데.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일이 많아지면 더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14, 15, 16 이렇게 쉬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일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택배 주문이 쌓였으니까. 뭐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택배 기사들이 좋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수입도 줄어든 거고. 며칠 쉰다고 해도 월요일부터 다시 엄청난 택배 물량을 배달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그 택배 연대 노조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택배 기사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아마 의견을 듣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년에 하루 정도 쉬자.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면 주문 자체를 하루 정도 안 받는다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참할 수가 그거는 이제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들어가면 오늘은 택배가 쉬는 날이므로 그러니까 주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기업, 공기업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인류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은 물류업체와는 별개고 그렇죠. 물류업체에 하청을 주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물류가 쉰다고 백화점이 놀겠냐고요. 그렇죠. 마트가 놀겠냐고요. 근데 이런 건데 저는 한 가지 의미는 왜 노조 안에서도 갑론을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지지하고 싶다 이 생각은 뭐냐면 그래요. 하루 놀므로써 일이 더 많아지고 다음 이제 평일이 돌아오면 수입도 줄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예전에 우체국의 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채신의 날 이런 거 또 무슨 날이 맨날 있잖아요. 물의 날도 있고 택배의 날도 하루는 있어야 그냥 일반 시민들이 택배 노동자를 하루는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상징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그날이 없으면 맞습니다. 불편을 몸으로 느끼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안 쓰는 날 이런 거 해보는 것처럼 택배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데 지금 택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와중에 물건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온라인이 있지롱 그러지만 온라인도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전해줘야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고마움을 생각하는 날을 하루쯤 두는 건 어떨까. 격상시켜보자. 택배 기사분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여름 바캉스 시즌에도 휴가를 못 들지 않았습니까? 해변 가면 치킨 시켜 먹잖아요. 저는 여름 휴가 때 진짜 산골로 가서 앱으로 여긴 배달 올까? 시켜봤더니 오는 거야.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산꼭대기에서 통닭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것도 저 순창 시골이야. 그거 왜 고생시켰어요? 좀 심하잖아요. 아니, 오늘 너무 궁금했어. 속으로는 욕했을 거야. 한 2-7km를 달려서 오실까? 산골을 달려서 오시더라고요. 택배 두 배 주셨어요? 뭐 3배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압독 주문. 아니, 그래서 이 택배 기사분들도 1년에 한번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아마 가져가고 그다음에 재충전을 해야지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때 심야에 정말 이 집안 어르신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닭이 먹고 싶다 그러셔서 예, 갑질 논란 나쁜 사람 안 시키면 되잖아요. 고생시켰네 다 이렇게. 괜한 얘기를 했네. 괜한 얘기를 했어. 댓글로 또 난리가 났군요. 자, 오늘 그냥 저의 죄를 고하고 오늘 사함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택배 얘기 나왔으니까는 잊을만 하면 또 들리는 소식. 아파트 택배 갑질 논란인데요. 그러니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 또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의 진입 턱이 너무 낮아서 천장이 고도가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놓고 가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안 된다. 수레를 끌고 집 앞까지 배달을 들고 해라.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갑질이다. 네. 그래서 지하 차고를 높여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누군가 비용을 들여서 차고를 높여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싸움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대안을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택배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로 지어라. 예. 이미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죠. 재건축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30-4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과 택배기사 사이에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경비실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문 앞까지 줄 거냐 경비실에 놓고 갈 거냐. 그럼 대체로 소비자가 예전엔 경비실도 많았는데 이제 다 문 앞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공동 현관 비밀번호 찍어주면서 내 집 앞에 놓고 가시오. 나는 문만 빼꼼 열고 가져가겠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진입 차고가 안 되는 곳은 여기서는 타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 주차장에는 진입이 안 되지만 지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지상은 못 들어가게 안전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어린이가 거잖아요. 혹시 택배 차량이 오다가 지상으로 오다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는 차량이 들어가지 말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하 차고를 지금 2.3m 정도 하고 있는데 택배 차량이 들어가려면 한 2.7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아파트는 그렇게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2018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그 갑질 논란,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정부 대안으로서 실버 택배를 추진했었는데 뭐냐면 아파트 정문 아파트 정문 앞에 물품을 놔두면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뭐 지하철 택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수레를 끌고 그 집 앞까지 날르는 거를 했는데 이거는 4인 간에 그리고 문제를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실버 택배 하시는 노인을 또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왜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느냐 거기에다가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택배 보관소를 만들자. 그 정문 앞에다가라고 했는데도 요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엔 해결 방법 중에 좋은 거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외곽 지역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이동선선을 만들자.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실질적인 행동 반경을 고려해서 지상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하자. 이 방법이 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뭐 어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문 앞에서 그 차를 세워놓고 카트를 끌고 배달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그 동에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거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 어떤 뭐 지하 같은 경우는 높이는 문제는 또 공사 기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또 일부는 뭐 아예 지상 그 차량 자체를 출입 못하게 하는 데도 많아지는 상황인데 아까 했던 대로 좀 뭔가 그 택배를 위한 동선을 만들어주는 도로 이동형 도로를 이동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으로 차를 안 다니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을 하루 종일 우리 아파트 안에만 있어라 하는 것도 너무 소비자의 갑질 같고 말이죠. 맞아요. 예. 택배 기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택배 기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택배를 배달하는데 5시간이 걸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문에서부터 차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수레를 끌어가지고 배달을 하면은 2시간 이상이 더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실효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죠. 온갖 문제 연구소니까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닌지 싶기도 한데, 일단 최근 조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그렇죠. 이 속도는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러면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노령 세대가 만일 다 떠나신다면 과연 젊은 세대가 지방으로 가겠느냐. 또 지방의 광역시 또 자꾸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죠.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늘어만 가고. 그렇다면 수도권 집값도 안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느냐. 지방의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빈집도 많이 생길 거고 말이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 지방은 이미 이게 양극화가 무슨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창원 공업도시잖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텅텅 남아 돌고 예. 집값이 오르는 건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하락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염원하던 저 지역 분권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어디 가냐면 경기도로 가셨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의 풍선 효과.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더라. 서울이 잠시 줄었지만 이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간단하죠.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뿐입니까? 중장년 교육 문제 수도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겼는데 아니 다주택 때문에 그러면은 집을 가져야 할 사람이 무주택으로 새들어 살고 그러면은 적어도 평균적으로 50%는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집이 계속 모자라. 지역은 남아돌아. 그러니까 100%라는 게 이제는 전국 단위로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결국엔 수도를 이전을 하자는 옛날 그 문제가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게 올해 들어 처음인데 그 전에 비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때 있었어요. 수도권 인구 빠지고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이전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렇죠. 네. 그게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게 행정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지만 원래는 수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천도라는 말이 등장했고 그때 야당에서 이거 위헌 심판 내서 제가 놀란 건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는데 관습원법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이 관습법이다. 어느 법에도 이제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그 조선 왕조 때부터 600년 동안 일단은 수도를 했기 때문에 관습법상 수도 이전은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화가 나서 노비도 관습이야. 법에 없지만 그럼 저 신분이 있어? 그런 판결 때문에 헌재는 법률기관이 아니고 정치적 기관이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뭐 세종으로 옮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전은 뭐 전주로 옮기고 많이 옮겨갔잖아요. 많이 옮겼죠. 그러면서 인구 분산 효과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얘기한 거, 국회, 청와대 다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 플러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긴다든가. 그러니까 많이 옮기면 각종 세세 혜택을 교육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줘야겠죠. 그러면 지역 분권, 균형 발전, 인구 분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그 학교가 옮기게 되면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녹지할 수도 있고 공급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택지로 할 수도 있고. 물론 기득권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이 여기서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 수도권으로.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서울대 나온 우리 명승건 박사님. 저는 서울대 캠퍼스를 지방으로 갑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명쾌하네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짜 수도 자체 이전에 준할 정도로 이전을 해야 되고 꼭 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각 무슨 뭐 분야별로 해서 특색에 맞는 지방의 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해결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강남 집값도 저는 어느 정도 잡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적 수도, 경제적 수도, 그렇죠. 문화적 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 우리나라가 면적과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비교해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규모 국가 정도는 돼요. 큰 나라들이 워낙 많지만. 근데 그냥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 도시가 난 따뜻한 지역이 좋아. 그럼 LA 가는 거고. 그렇죠. 야, 나는 좀 문화가 있는 데가 좋아. 뉴욕 가는 거고. 그렇죠. 정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거기 몰려 있지도 않아요. 시카고 중부에. 그래서 딱 동부, 중부, 서부로 딱 분산돼 있잖아요, 균형이. 아니, 일본만 해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도쿄하고 오사카로 나뉘어 있어서 야, 이 서울, 부산하고 비슷한 구조지. 뭐가 비슷해요? 부산이 얼마나 작은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메가시티죠. 네, 2위, 3위, 4위 도시는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적어도 서울이 좀 줄어들면서 서울만한 도시가 전국에 한 3-4개 정도는 지역별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역시인데. 그래서 서울로 자꾸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전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일자리,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그다음 세 번째는 의료 이렇게 3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잘 분산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부동산 해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구가 많이 몰리면 거기에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뭐 옮겨야 된다. 그다음에 스카이 좋은 대학들도 다 지방에다 좀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파리처럼 서울대 1,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도 저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서울이 너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정책적으로 강남을 띄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강남을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뭐 신규로 영업한 뭐 일자리나 이런 거는 강북에 아예 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강남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8학군 학교도 다 강남으로 옮겨가. 버스터미널도 강남으로. 또 지하철도 강남으로 이렇게 운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 부를 자랑하는 동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도 강남역부터 해가지고 서초역까지 다 잠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의 이제 건설 기술로는 토목으로는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YTN이 있는 상암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젊을 때는 이게 응답하라 1988에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버스에 싣고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난지촌에. 그 쓰레기장이 있던 곳이 지금은 미디어 시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게 개벽한 10년, 겁니다. 20년이면은 돼요. 꾸준히 밀어붙이면 정책 지속성이 문제지. 그래서 저는 분산해야 한다. 반드시. 그럼 이게 서울은 난리가 날 것 같죠? 대구도 키워야죠. 부산도 더 키워야 되고 광주도 키워야 되고 가면은 너무 좋은 도시야. 근데 각각 색깔과 맛이 달라. 좀 이런 도시가 있어야 도시 투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부산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20년, 30년 전에 가다가 최근 한 10년 전에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겉으로 봐도 고층 건물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지방 도시별로 특색을 갖고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 살다가 좋은 도시 부산에 살다가 또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또 서울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서울에서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왜냐면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좋은 직장들이 많으니까 일단 따라서 기회요인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확실히 빨리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교육과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온갖 문제 토론하는데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랑 우리 이동영
작가 얼굴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두 분은 약간 황달기가 있어 보이고. 원래 그래 원래. 이건 카메라에 뭔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 둘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얼굴 색깔입니다. 네. 깜짝이야. 네. 우리 제작진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 때문에. 얼굴에 황달 효과가 오면 어디가 문제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게 이게 담도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게 또 대변 색깔이 되거든요. 근데 담도가 막혀 있으면 빌리루빈이 장으로 못 내려오고 혈중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럼 혈액에 빌리루빈이 떠다니면 그게 노란색 색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얼굴은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지고 공막도 노래지고 피부도 노래지죠. 그럼 변은 하얘지나? 변은 좀 하얀색에 가까워지죠. 올바른 지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온갖 문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뭐 나온 다 이렇게 황달 얘기 나오면 바로 황달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저희 4명이 오늘 토론한 것 중에 가장 건질만한 것은 지역 분권 인구 분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는 분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달의 원인. 근데 과거 독재 체제처럼 무조건은 안 되니까 문화와 교육과 거기에 일거리를 보내야죠. 예. 두 말씀 오늘 세 분이군요. 아니 두 분인가요?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